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명의 뉴욕타임즈 기자가 공개한 충격적인 고백 때문입니다. 처음엔 손흥민을 과대포장된 스타쯤으로 여겼던 에단 콜드웰 기자.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스포츠 역사를 바꾼 선수다. 홈 경기도 치르지 않았는데 유니폼은 전 세계 판매 1위, 티켓은 5배 폭등. 경기 후 상대팀 팬들에게까지 겸손히 인사하는 모습은 미국 아이들에게조차 겸손이 멋진 것임을 가르쳐 준 기념비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견으로 무장했던 베테랑 기자를 완전히 바꿔놓은 대한민국 선수 한 명의 파급력.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져 손흥민 선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진짜 월클 선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월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 콜드웰입니다. 42살, 뉴욕타임즈 국제부에서 1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세계 각지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까지 안 다뤄본 분야가 없었어요. 특히 데이터와 팩트로 말하는 기사를 전문으로 해왔죠. 그날 밤 10시 37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확정이라는 스포츠 속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미국에서 갖는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제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길 건너 스포츠바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평소라면 야구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조용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손흥민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적료 2,600만 달러, 연봉 1,300만 달러라는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과장된 마케팅이겠지 하면서요. 1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수없이 봐왔거든요. 새로운 스타가 오면 언론과 구단이 합작해서 화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며칠 지나면 금세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축구는 더더욱 그랬어요. 미국에서 축구는 아직도 틈새 스포츠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기사를 쓰게 될 거라는 것도요. 손흥민 LAFC 이적 확정이라는 기사가 난 그날 발 편집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편집 프로듀서 마이클 데이비스였습니다. 평소에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적건에 대해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LA 전역의 팬샵들이 난리가 났고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새벽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첫날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내일이면 조용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전국구 라디오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브로카더 쇼를 들어봤냐고 물었습니다. 브로카더. 그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라디오 진행자 중 한 명이지만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축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이었어요. 마이클이 설명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록이 축구는 이민자들이나 하는 놀이라고 하면서 한국 선수 하나 때문에 난리치는 게 한심하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즈 기자들까지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제 같은 엘리트 언론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가짜 뉴스라니요. 저는 15년간 팩트만으로 승부해온 기자였거든요.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외투를 걸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42살의 제 얼굴이 비춰졌어요. 회색 머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맨해튼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없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곳곳에서 축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면서 흥분해서 대화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벌써 품절됐다는 얘기, 온라인 대기 순번이 2,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브로카더의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할리우드 블러바드에 있는 12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개 토론은 처음이었거든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브로카더가 보였습니다. 52살의 그는 생각보다 큰 체구였어요. 백발의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조이 허프라는 스포츠 블로거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트북을 열어놓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브록이 바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축구가 미국에서 갖는 위치에 대해 조롱하듯 말했어요. 이민자들이나 하는 놀이라는 표현을 반복했고 손흥민 열풍을 과대 포장된 마케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조이도 가세했어요. 동양 마케팅 거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구매력만으로는 이런 현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제가 준비해온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리셀 시세가 5배까지 급등했다는 사실, 온라인 입고 후 2분 만에 품절됐다는 것, 대기열 영상과 카드 결제 회전율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브록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있다면서 며칠 지나면 관심이 사그라들 거라고 단언했어요. 그때 전화 연결이 들어왔습니다. 11살 루카 모랄레스라는 아이였어요. 어린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아이는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먼저 인사하는 게 멋있다고 답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골을 넣으면 자축하기 바쁜데 손흥민은 팬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브록도 조이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그때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건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스튜디오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비를 맞으면서도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기도 예의가 먼저라고 적힌 피켓이 눈에 띄었거든요. 존경심을 가지고 경기하라는 뜻이었어요. 조이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유통업계의 데릭 프라이스를 전화로 연결해서 손흥민 유니폼 추가 입고 거부 발언을 끌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데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추가 입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초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면서 말이에요. 생방송이 끝나갈 무렵 스튜디오 밖의 팬들이 야유 대신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 후 브록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진짜 승부는 데이터나 논리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11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와 빗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팬들의 모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겸손이 멋있다는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브록과의 스튜디오 대결 이틀 후, 저는 손흥민의 첫 원정 경기를 보러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경기였어요. 원정 경기야말로
진짜 인기를 알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홈에서야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원정에서까지 열광한다면 그건 진짜라는 거니까요.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항 곳곳에 손흥민 관련 광고판이 붙어 있었고 기념품점에서도 손흥민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원정 선수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경기장인 루멘필드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원정 경기인데도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 상당수 보였거든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홈팀인 시애틀 사운더스 팬석에서도 손흥민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보통 원정팀 선수에 대해서는 야유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손흥민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워밍업 때부터 관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손흥민이 나타나자 경기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홈팀 팬들까지도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시애틀 팬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사운더스를 응원해온 골수 팬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흥민을 보러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상대팀 선수를 응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태도가 정말 멋있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자신의 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홈팀 팬석에서도 환호성이 나왔거든요. 물론 사운더스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지만 손흥민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었어요. 후반 30분쯤 손흥민이 멋진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LAFC 팬들은 물론이고 중립적인 관중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운더스 팬들도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가 진짜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갈 때 손흥민만은 경기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관중석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정 팬들이 있는 구역에 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홈팀 팬들이 있는 구역으로도 갔거든요. 상대팀 팬들에게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선수는 처음 봤거든요. 홈팀 팬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에게 기꺼이 사인을 해줬고 아이들과는 하이파이브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기장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어린 사운더스 팬이었어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했는데 손흥민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만난 한 사운더스 팬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 팀이 졌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손흥민이 우리 팬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오히려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스포츠에서 홈과 원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고 있었어요. 제 수첩에 적었습니다. 실력만이 아니다. 태도의 시장성이 열렸다. 행동의 반복이 문화가 되고 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건 진짜 현상이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돌아온 다음 날 LAFC 홍보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훈련장 촬영 동행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언론에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제 기사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예외적으로 허락해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LAFC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선수들의 표정이 정말 밝더군요. 15년간 수많은 스포츠팀을 취재해봤지만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는 드물었습니다. 스티브 체런돌로 감독과의 인터뷰가 먼저 잡혀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그는 선수 시절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베테랑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훈련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선수들이 좀 무겁고 진부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즐겁게 훈련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훈련장을 보니까 선수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거든요. 감독은 손흥민이 웃음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라고 표현했어요.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막내처럼 행동한다면서 다른 선수들을 챙기고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보통 베테랑 선수들은 좀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은 정반대라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훈련 후에도 계속 붙어 다니면서 조언을 구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고 물어보니 축구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팬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들 말이에요.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느낀다고 했어요. 팀 전체의 동기부여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손흥민이 훈련할 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베테랑인데도 마치 신인처럼 열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훈련이 끝나고 나서 혼자 30분 더 연습했다면서 프리킥 연습을 했다고 했어요. 훈련 참관을 마치고 몇몇 선수들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팀의 주장인 카를로스 벨라와 얘기했어요. LAFC의 창단 멤버이자 오랫동안 팀을 이끌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벨라는 손흥민과 함께 뛰어보니까 정말 좋은 선수라고 했어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사람이 더 좋다면서 항상 다른 선수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골을 넣고도 어시스트한 선수를 먼저 치켜 세운다는 거였어요. 며칠 전 훈련에서 벨라가 실수를 했을 때 손흥민이 와서 괜찮다고 격려해줬다는 일화도 들려졌습니다. 보통은 베테랑끼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말이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젊은 미드필더 에두아르도 아투엔도와도 얘기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코스타리카 출신 선수였어요. 손흥민에게 배우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자 눈이 반짝이며 정말 많다고 했어요. 축구 기술도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많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항상 겸손하라고 하고 팬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자신이 SNS에 좀 건방진 글을 올렸다가 손흥민이 조용히 불러서 조언해줬다는 얘기도 해줬어요. 선수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때 정말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골키퍼 막심 크레포와도 대화를 나눠봤어요. 손흥민이 온 후에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개인 플레이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더 많이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손흥민이 항상 팀 플레이를 강조한다면서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팀 전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 경기에서 크레포가 실점을 했을 때 손흥민이 경기 후에 와서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고 격려해줬다는 감동적인 일화도 들려줬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체런돌로 감독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문화의 변화라고 답했어요. 팀에 겸손과 배려의 문화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느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그렇다고 했어요. 선수들이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팀워크도 좋아지고 경기력도 향상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훈련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손흥민은 정말로 특별한 선수였고 그의 영향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선수였던 거죠.
훈련장 취재 이틀 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유력 언론사들에서 손흥민 현상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들어온 거였어요. BBC, 가디언, 르피가로, 아사히 신문까지 모두 미국 축구가 만난 새로운 스타덤에 대해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 온 건 BBC 스포츠 데스크였어요. 그들은 손흥민이 미국에서 보여주는 행동 패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 후 관중석을 도는 루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더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런 모습은 드물었다고 했어요. 독일의 키커즈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리더십 스타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분데스리가에서는 보통 베테랑들이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손흥민은 정반대라는 점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프랑스 르피가로의 기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팬들이 겸손함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스타들의 개성과 자신감을 더 선호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접근은 달랐어요. 그들은 아시아 선수가 서구 스포츠계에서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현대 미국 스포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런 외신들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만약 이게 일시적인 마케팅 이벤트였다면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하지만 브로카더와 조이 허프는 여전히 반발했어요. 그들은 이런 외신 보도를 국제적 과대 포장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미국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며칠 지나면 관심이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헤드라인 과장을 버리고 문장 맥락과 숫자, 기준을 엄격히 교차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보도를 제 이야기로 재포장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선택이었어요. 대신 각 언론사가 제시한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모든 외신이 공통된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겸손, 성실, 존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BBC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뛴 손흥민이지만 미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영국에서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더 자주 감사 인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미국 팬들이 그런 모습에 더 호응하기 때문일 거라는 거였어요. 손흥민이 문화적 차이를 읽고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 키커즈의 분석은 더 깊이 있었어요. 그들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팀을 이끌기 위해 먼저 섬기는 스타일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리더십이 미국 스포츠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의 관점은 또 달랐어요. 그들은 손흥민 현상을 미국 사회의 변화 신호로 봤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일본 언론은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와 예의가 서구 스포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문화가 팀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 안의 현상이 세계의 거울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인기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제 중간 보고서를 편집장에게 제출했을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커버 스토리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미국 언론인이 한국 선수를 통해 본 문화적 변화라는 각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브록은 마지막 한 방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프라임타임 TV 토론에서 결판을 내자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전국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승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외신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의 생활 미덕이 글로벌 스포츠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겸손, 성실, 존중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손흥민과 함께 세계 언론의 공통 언어가 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홈 데뷔전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8월 30일 맑은 하늘과 쾌적한 날씨 속에 BMO 스타디움이 22,000 관중으로 가득 찼어요. 평소 LAFC 홈 경기도 인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주차장에는 꼬리에 꼬리를 문 차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스타디움 입구에는 상당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입장권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30달러 하던 일반석이 200달러까지 올랐고 VIP석은 1000달러를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매진이었습니다. 2차 거래 시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석 곳곳에 손흥민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웰컴 홈선, 리스펙트 언드 휴밀리티라는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가족 단위 관중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MLS 경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입장할 때 관중석에서 터진 함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나자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선, 코리어,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제스처 대신 관중석을 향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잡히자 관중들의 환호가 더욱 커졌어요. 전반 2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멋진 중거리 슛으로 홈 데뷔골을 기록한 거예요. 공이 골문 구석에 꽂히는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22,000명의 관중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세레모니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대신 관중석을 향해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축하하러 달려왔을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화답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가족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8살쯤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겸손한 게 정말 멋있다고요. 골을 넣고도 자랑하지 않고 팬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한다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후반에도 손흥민은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어시스트 1개를 더 기록했고 팀은 3대1로 승리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경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갔을 때 손흥민만은 경기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관중석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홈 데뷔전이라는 특별한 의미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을 팬들과 함께했어요.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에게는 기꺼이 사인을 해줬고 사진을 찍어달라는 팬들과는 셀카도 찍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친절했어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흥민에게 뭔가 말하자 손흥민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격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자 관중석에서 또 한 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의 40분 가까이 팬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야 손흥민은 터널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남아있던 관중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생크 유선 합창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만난 팬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딸이 손흥민을 보고 축구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에 감동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팬은
오늘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었다고 표현했어요.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손흥민이 만든 건 골보다 더 큰 문화적 의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관중들이 함께 만든 그 순간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수첩에 적었어요. 겸손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설계도였다. 오늘 그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요. 홈 데뷔전 사흘 후 드디어 브록과의 마지막 대결 날이 왔습니다. CNN 프라임타임 토론이었어요. 전국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흥민 현상의 진실을 가리는 자리였습니다. 스튜디오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CNN 서부 지국이었어요. 평소보다 큰 규모의 세트였고 관객석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큰 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록하더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52살의 그는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조이 허프도 함께 왔고 데릭 프라이스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앤더슨 쿠퍼였어요. 그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양쪽에 동등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브록이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축구는 여전히 미국에서 사류 스포츠라면서 몇 주간의 관심이 전체 판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 열풍도 결국 감성파리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조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계 팬 편향이라는 카드를 또 꺼내들었어요. 실제 수치를 보면 한국계 미국인들의 구매력으로 설명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데릭은 뒤늦게 팔린 재고를 우연이라고 축소했어요. 초기 품절은 예상보다 적게 준비한 탓이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데이터로 맞섰어요. 하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동 지표들을 제시했습니다. 유니폼 회전율, 2차 거래 가격 안정화 곡선, 유소년 리그 등록 전환율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들이었어요. 특히 비언어 감성 분석 자료가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빈도가 손흥민 이적 후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이터였어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유행은 요란하고 짧지만 문화는 조용하고 길다고 말했어요. 손흥민이 만든 건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의 씨앗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록이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더 이상 감정적인 공격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시카고에서 축구 코치를 하고 있다는 마이클 톰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손흥민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증언했어요. 골을 넣고 나서 팀 동료들부터 축하해주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혼자 세리모니 하기보다 함께 기뻐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또 다른 전화는 LA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손흥민을 본 후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자 스튜디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브록도 조이도 점점 수세에 몰렸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는 이론적 반박이 무력해 보였거든요. 앤더슨 쿠퍼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한 선수의 개인적 특성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표준의 시작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표준의 초안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겸손한 리더십이 미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브록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 브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처음 보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에단, 당신이 오를 수도 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브록조차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 현상은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 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휴밀리티 윈즈 손흥민이 바꾼 미국 축구의 표준이었어요. 편집장은 이 기사를 커버 스토리로 결정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LA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말이에요. 축구는 미국에서 이류 스포츠고 아시아 선수 하나가 미국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겸손한 리더십은 미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골을 넣고도 관중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경기가 끝나면 상대팀 팬들에게까지 사인을 해주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춰주는 장면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저는 특별한 인용을 넣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 만난 축구 코치의 말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먼저 고개를 숙인다고요.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편집장은 기사 톤을 좀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말이에요. 기자로서의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사가 발행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하루 만에 300만 회를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특히 제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한 부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렇게 솔직할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물론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어요. 너무 과장된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배워야 한다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어요. 특히 현장에서 손흥민을 직접 본 사람들은 제 기사에 깊이 동조했습니다. 기사 발행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10년 전 제가 만났던 그 축구 코치의 제자라고 하는 분이 보낸 거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본 그 겸손과 질서는 아직도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을 차올랐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겸손과 배려가 미국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후속 보도들도 계속 이어졌어요. 손흥민 이후 유소년 축구리그 등록이 40%나 급증했다는 소식, 학교에서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뉴스, 지역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정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는 보도까지 말이에요. 몇 달 후 저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손흥민의 겸손한 리더십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